4살 이후의 제프리의 어린 시절. 제프리가 6살 무렵 라이오넬과 조이스의 부부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6살의 제프리는 더 내적으로 향했고 조용히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연쇄살인자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그는 동물과 곤충에 매료되었고 특히 뱀, 두꺼비, 물고기, 토끼 그리고 그의 애완용 고양이에 계속적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라이오넬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 달이 지나 가족은 오하이오 도일스톤으로 이사했는데 제프리 다모는 이전 집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은둔적이 되어갔습니다. 제프리는 1966년에 헤일즈 하비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합니다. 이 당시 제프리는 극도로 수줍음을 탔고 자신감의 결여와 함께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제프리는 정중하고 숙제도 곧잘 했지만 그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고 은둔적이며 깊은 불행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과 대화, 놀이에 끼어들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것이 오하이오로 이사해서 적응을 잘못한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부모가 배운 부모였음에도 아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 부부의 갈등에 있었겠지만 그 당시의 양육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지식이 일천했음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조이스가 겪은 산후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두 부부는 그 당시에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한 지 1년 후 1967년 4월 다모 가족은 제프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오하이오주 바버튼에 있는 집으로 또 이사했습니다. 이삿날 그는 뒷좌석에서 아무 감정도 표정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의 뒷집에 사는 리라는 친구를 사귀면서 근심 없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때 넷플릭스에서도 나오는 올챙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선생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올챙이를 선물했지만 그 선생님은 그 올챙이를 다른 학생에게 줘버렸고 이에 분노한 제프리는 그의 집에 들어가 올챙이가 든 병에 엔진오일을 부어 죽여버리죠. 선생님의 배신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사한 지 또 다시 1년 후 1968년 5월 17일 다모 가족은 오하이오주 베스로 이사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곳에서 제프리는 10여 년을 보냅니다. 집은 큰 숲으로 둘러싸여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간섭 없이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추구할 풍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프리는 이렇게 숲을 돌아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 라이오넬은 이런 큰아들에 대해 점점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은 제프리가 가정에서의 쌓여만 가는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였습니다. 제프리가 베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반 친구들에 의해 웃기고 이상한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또래에 비해 키가 컸지만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다치면 그는 웃었고 돕지는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를 정중한 아이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정도로 해당되는 이스트뷰 주니어 하이스쿨에서 그는 몇몇의 가벼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 당시 제프리는 선사시대, 고고학, 지리학 등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970년 결국 가족 환경은 소용돌이에 빨려들었습니다. 조이스는 많은 신체적인 병을 앓았고 그녀의 약 복용은 증가했습니다. 라이오넬은
가정에서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이스는 결국 정신과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는 조이스가 자신을 낳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생각에 조이스의 정서적인 장애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프리는 공상 속에서의 위안으로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성장 환경, 밀어넣는 요인.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제프리는 탈장 수술을 받은 4살 이후에 외향적인 성격이 내향적 성격으로 확 바뀐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는 원래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성적인 성격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 중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은 많아야 35%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향형의 인구가 30%에서 많게는 50%가 되지만 미국의 경우 25% 정도만이 내향적이라는 조사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내향적 성격은 눈에 띌 정도로 독보적이었고 은둔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성격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사건에 적응하고 대처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발달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주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를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상에는 대인관계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 자연재해와 같은 인간 외적인 외상과 집단 따돌림의 경험, 살인, 강간 등과 같은 대인관계적 외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적 외상 중에는 양육자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에 의해 생긴 외상도 있습니다. 특히 5세까지의 영유아기와 6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기에 경험하는 애착 외상은 부모와 같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착 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 외상에 비해 더욱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야기합니다. 애착 외상은 부모나 양육자와 같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아동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외상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심각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기 애착 외상을 감춰진 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프리의 경우 4세 전까지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인한 회피성 애착 장애와 아동기에도 지속되던 이 외상은 그를 회피성 성격 장애자로 만들었습니다. 애착 외상의 원인은 크게 학대에 의한 것과 방임에 의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제프리에게는 학대는 없었지만 방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학대가 없어도 방임에 의해 어린 시절에 겪은 애착 외상은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아동기 외상도 신체적이거나 실제적인 위협보다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적인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높습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및 심리적으로 방임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되며 아동에게 심리적인 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 부모는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통제감을 회복하도록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부재하거나 비일관적이고 강압적 또는 방임적일 때 더 이상 부모가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아이들은 세상을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애착체계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애착 외상을 겪은 아동은 정서 조절의 기능의 손상,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손상, 신체화 증상, 자기인식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나타낼 수 있으며 부모를 비롯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부모의 무관심은 제프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부모는 1978년에 이혼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프리의 6살 연하의 남동생의 양육권을 놓고 두 부부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제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제프리가 어느 쪽에서 살기를 기대하는지, 무엇이 제프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두 부부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집에 홀로 두고 어머니 조이스는 동생 데이비드만 데리고 이사를 갔고, 아버지도 접근 금지 명령으로 인근 모텔에서 머물면서 제프리를 찾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의 첫 번째 살인인 힉스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사춘기조차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요구할 때조차 부모가 무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행동입니다. 제프리는 메아리조차 없는 외침에서 4세 이후부터는 완전히 철수합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 부모와 물리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심리적 관계, 특히 감정적인 교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문을 닫음으로 심리적 문제를 피하려는 것은 불안 통제 욕망 중 하나인 불출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는 부모의 무관심으로부터 받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면도 있지만 힘없는 아이들이 힘센 어른인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를 수동적 공격성, 패시브 어그레시브니스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적개심, 불만을 가지는 대상에게 은근히 반항하는 행동 양식을 지칭합니다. 즉 빈둥거리기, 늦장 부리기, 고의로 잊어버리기, 뒤에서 조용히 험담하기, 아예 안 하거나 협조하지 않기, 말 베베 꼬기, 말 안 하기 등 다른 사람을 고의로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엿먹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본 제프리의 성장 배경은 제프리를 네크로필리아 연쇄살인범으로 밀어넣는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으로, 나는 첫 번째 밀어넣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제프리를 연쇄살인범으로 밀어넣는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을 분석할 때 그 원인들 중 자신의 이론적인 구미에 맞는 부분만 언급하거나 아니면 여러 요인들을 비체계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프리가 살인범이 되게 한 요인들 간에 각기 다른 역할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제프리를 연쇄살인범으로 밀어넣는 요인입니다. 이 외에도 끌어당기는 요인, 문턱 요인, 조건 등이 있습니다. 제프리의 연쇄살인의 첫 번째 몰아넣는 요인인 성장 배경은 제프리를 연쇄살인으로 몰아넣는 두 번째 밀어넣는 요인인 문제가 있는 성격 등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낳습니다. 그것이 회피성 성격 장애와 개인적 관계끼린 성격의 일부가 된 분노와 낮은 자존감이나 무기력감 등의 감정입니다.